자, 이제 시작해봅니다. 우리 오늘 선생님이 단원 키워드 테스트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거 인강 듣는 학생들은 이거 선생님이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애기들은 선생님과 함께 요 프린트로 시험을 볼 건데,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전단원 끝났다 이게야? 전단원 끝나고 앞으로 이거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오늘 이제 종강이잖아, 이 내용 자체로는. 그리고 이 수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 애기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이건 단순히 사회문화뿐만이 아니야 이게. 실제로 사회 탐구라고 하는 지식이 많이 필요한 단원들, 이런 과목들, 그리고 선생님이 엑셀표로 만들어낸 이 파트들, 실제로 이제 우리 2주 후에 이거 새롭게 개강하거든. 심화 킬러 마스터라고. 표분석입니다. 표분석 잡아야지 만점 나옵니다. 그리고 나 표분석 겁나 잘한다는 거. 근데 어쨌든 표분석은 엑셀표가 없습니다. 왜냐면 표분석은 엑셀표를 무슨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이 앞에 있는 지식은요? 이건 이 엑셀표만 가지고도 모든 개념이 돼. 자, 이제 오늘 모든 단어를 다 정리해서 애기들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도 알려줄 거고,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이 이제 4월 말부터가 내신이잖아. 내신은 물론 여기선 내신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다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우선 사회문화. 사회문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탐구 과목들이라고 볼 수 있어. 표분석 빼놓고 자료 분석 빼놓고 대부분 지식적인 개념으로서 너 이거 알아 몰라? 이런 거 물어보지? 엑셀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0단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5단원 전부 다 끝냈는데, 내가 애기들한테 처음 수업 시작할 때도 그 얘기했어. 애기들, 나랑 개념 완성 끝난 다음엔 0단원부터 시작해서 5단원까지 모든 내용이 애기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혹시 애기들 기억나니?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제일 처음 할 때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 해줬다? 선생님 수업 방식 어떻게 되냐면, 애기들 직관적인 이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수업 방식을 직관이라는 표현을 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직관적 이해. 왜? 이해가 먼저야.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막 농업혁명부터 산업혁명부터 정부혁명부터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해야지. 근데 이해만 한다고 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원의 워딩을 봐야죠. 선생님이 막 읽어주면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평가원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거 다 얘기했어. 그 다음 자기 것다 시키는 시간이 엑셀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하는 시간, 핵심 문제와 연결되죠. 근데 있잖아, 이건 개념을 쌓을 땐 이 순서가 맞아. 그런데 개념이 아니라 자기 혼자 복습할 때는 이 순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핵심 문제 한 다음에 그 여기에 한 단원이 다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단원 키워드라고 해서 이야기했었어. 단원 키워드 딱 보자마자 뭐 묻는 문제인지 알아야 돼. 특히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서 약 15문제 정도가 난 너에게 이걸 물어볼 거야 라고 던져주고 시작한단 말이야. 애기, 개인과 사회 관계 하는 순간 못 떠올라야 돼. 명목론 실제론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실제로 명목론 실제론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보자마자 개인과 사회관계, 명목론 실제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거는 명목론이지 이거는 실제론이지 이렇게 푸는 거랑 두루 뭉실하게 읽으면서 막 생각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 몇 가지? 5가지 있어. 이미 여기서 애기야, 문화의 속성 5가지. 문화의 속성 5가지. 그래, 오늘 하면 되니까. 오늘 하면 되니까. 문화의 속성이라는 표현 딱 나오자마자 5가지가 두둥하고 떠올려서, 아, 이거는 공유성이지, 이거는 학습성이지, 이거는 축적성이지, 이거는 변동성이지, 이거는 전체성이지 라고 푸는 것과 읽으면서 푸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자, 아직 표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수능장에서 애기들은 3가지 유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선 어떻게 해요? 먼저 첫 번째, 개념 문제. 개념 문제는 우리가 아까 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 이거 개념이야.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개념. 근데 개념만 가지면 금방 풀 수 있어. 근데 애기야, 2번째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이걸 표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기야, 표분석보다 애기들을 더 현혹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 판단,
기억나시나요? 진화론, 순환론의 마지막 그 채점한 거 가지고 A, B 뭔지 구분해가지고 갑을병 몇 점 맞았는지 보는 거, 이런 것들. 상황 판단 문제. 그 다음 세 번째가 표 분석.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키워드로 뭐 묻는 문제인지 따당 하고 개념들 떠올리고 바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야. 30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기야. 진짜로 빠듯해. 물론 선생님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보여줬던 그 후기가 있었어.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둘 다 했던 아이의 후기여서 선생님이 사회문화 오리엔테이션에 넣었는지 아니면 생활관리 오리엔테이션 넣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어. 이메일로. 이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고. 선생님, 제가 다 문제를 풀고 개념을 다 풀었는데 20분이 남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못 풀 것 같아 그렇게. 미안해. 나 솔직히 못 풀 것 같아 그렇게. 어떻게 20분이 남을 수 있지? 표 분석 세 문제를 남기고 개념 문제를 어떻게 20분 어떻게 그렇게 풀 수 있지? 나 못 풀 것 같은데? 되더라고. 이렇게 훈련해서 가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메일을 보고 느꼈어. 아, 내가 알고는 있었어 이미. 나보다 애기들이 문제를 더 잘 풉니다. 왜냐, 문제 푸는 거에 애기들은 익숙하고 나는 분석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올해 처음 나왔네? 이런 게 무의식 중에 나는 그게 떠올라. 근데 애기들은 이게 올해 처음 나왔군 이러면서 풀진 않잖아. 이거는 뭐지? 이건 답이 뭐지? 이렇게 풀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 문제 푸는 거에. 근데 아무리 내가 훈련한다고 과연 모든 개념 문제를 10분 내에 풀 수 있을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표 분석 세 문제 남기고 15분 내에 푸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그러려면 뭐 묻는 문제인지 기억하셔야죠.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떠올리셔야죠. 문화의 관점은 뭐야? 문화의 관점. 뭐가 떠올라야 돼, 애기야? 3가지인데. 네, 비교론 상대론 총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떠오르고 문제를 푸는 것과 읽으면서 독해처럼 푸는 거랑 다르다니까. 지식을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지식들 2가지로 또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진짜 뭘 묻는 문제인지 키워드를 통해 그 개념을 떠올리는 것.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는 기억이 났는데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디테일이 엑셀표야, 애기야. 그리고 거기에 애기들 지금 셀프 엑셀표 하고 있죠? 본인 틀린 거? 이게 디테일이야. 이게 개념입니다. 문제풀이는요, 당연히 적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 근데 우선은 얘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은 선생님이 개념을 완성한 시기고 지금은 표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표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요 2개. 그러면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단원 키워드 이 프린트로 합니다. 이거를 중간중간 계속해. 그리고 이 단원 키워드의 프린트는 페이지 71페이지 펴보세요. 엑셀표. 이 31페이지에 있는, 선생님이 이거는 다 추린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 원래 본편에 있는 거 있지. 요거. 요 본편에 있는 이 단원 키워드 요 테스트로 뺀 거고, 그 다음 실제 단원 키워드를 함께 엑셀표와 공부할 때에는 71페이지, 이게 0단원 단원 키워드죠. 이거랑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디테일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거의 백지 노트에 가깝게끔 애기들이 나 0단원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거 배웠었지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생각해 봐봐.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문제인지 알고 그거를 딱 적용해서 구분해서 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두루 뭉실하게 푸는 마음가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3월이니까 이제 훈련할 시간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한번 해봅니다. 복습의 그 방식. 먼저 첫 번째, 한 단원씩 정리하는 게 좋아. 애기가 이제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잖아. 이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먼저 단원 키워드를 하루에 하나씩 해보는 거야. 난 오늘 0단원을 하겠어. 단원 키워드를 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났네. 그럼 단원 키워드를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해. 그 다음에 플러스 풀 엑셀표 한번 해봅니다. 0단원 엑셀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셀프 엑셀표 하는 거죠. 하루가 이렇게 됐어. 이튿날 1단원, 그 다음 날 3단원. 뭐 미안해, 2단원 안 하고 너무 못 뻔했어. 2단원, 그 다음 3단원, 그 다음 4단원, 5단원. 4, 5단원은 내용이 적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묶어서 하면 이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개념을 쌓는 데까지 10주라는 시간이 걸렸어. 근데 생각해보면 애기야,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엑셀표 하고 이럴 때 막 쫑알쫑알 대답 엄청 잘해. 그날 배웠으니까 그날 대답을 엄청 잘한다고. 그걸 잊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오늘 막 정산농이야 농정산이야 막 이런 거 엄청 잘했는데 다음엔 뭐였더라? 안 된다고요. 배웠던 걸 잊어버리지 않게 유지만 하면 돼. 그 유지의 방식은 단원 키워드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단원 키워드 하고 풀 엑셀표는 여기 수업에선 다루지 않을 거야. 오늘 선생님과 0단원부터 오늘 배운 5단원까지 단원 키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서 정리를 다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애기들, 지금 단원 키워드 0단원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 단원 키워드 풀어봅니다. 한 2분이면 다 쓰지 않을까? 2분 줄게요. 시작. 만약에 2분을 줬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럼 더 줄게. 아니야? 0단원만. 요거 있지, 요거 빈칸 채우는 거. 같이 볼까요? 자, 0단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요즘에 독립적으로 출제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애기들에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해시키려고 선생님이 심화로 좀 가르치는 부분이고, 이건 개념 완성에서만 다루고 나중에는 이거를 다 이제 내용을 아니까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특징으로 나옵니다. 자, 위에 단원 키워드의 그 박스 채우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엑셀표에 있는 단원 키워드인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쭝얼쭝얼 따라하면서 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어디 한번 봅니다. 요거 두 개는 이게 이제 귀에 딱지가 얹을 것 같지 않니? 사용한 총 몇 단원? 5 플러스 1단원. 유치한데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애기가 개념이 끝났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웠는지, 몇 단원의 내용인지, 내가 뭘 배웠는지가 애기들 머릿속에 다 있었으면 좋겠는 그 욕심 때문인 거야. 그 첫 시작은 나는 5 플러스 1단원을 배웠지. 그 중에서 나는 지금 0단원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0단원의 주제는 무엇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크게는 거시적 관점. 미시도 괜찮아. 근데 여기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미시적 관점. 거시의 두 가지로 구분되죠. 뭐랑 뭐랑? 그렇지, 기능론. 또 하나는 그렇지, 갈등론입니다.
미시적 관점에 뭐 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있죠. 오케이. 자, 이제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거시 미시요. 그 다음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 기능론 갈등론이요. 미시는 상상론. 그렇다면 이게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강조하는 관점은 이 중에 뭐야? 그렇지, 기능론이죠. 그 다음 사회구조 자체의 모순과 대립을 강조하는 관점은 그렇지, 갈등론이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의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입장은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현상 자체는 중요해 안 중요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뭐의 상징?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있긴 있더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재종반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원래 난 10년 동안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거든? 한 명도 못 만났어. 근데 이제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에서 이제 반응을 이렇게 이끌어내니까 근데 애기야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 그랬더니 저요 이렇게 손을 드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10년 동안 한 명 봤어. 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애기야 비둘기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건 완벽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는 전쟁터에 갔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비둘기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구호 물자를 얻기 위해서 까마귀 있는 데로 가지 않아. 그림이 비둘기 있는 대로 저기엔 구호 물자가 있지 않을까? 왜? 거기에 의미 부여된 상황에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발생한다면 당연히 비둘기 그림 그려져 있는 데로 가는 거야. 현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의미 부여해서예요. 오케이. 자,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는 순간 애기들 머릿속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랑 기능론, 그 다음 또 하나는 갈등론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 기능론, 갈등론 떠올리셔야 돼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 내가 심장의 역할을 하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당연하죠. 머리카락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머리카락 있고 없고가 솔직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머리카락 없어도 살잖아. 그지? 그러니 사회적 불평등 현상,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 머리카락 없어도 살기 때문에 머리카락 역할을 하는 건 보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그렇지, 기능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은 그렇지, 갈등론. 끝. 자,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 계층론, 계급이 뭉뚱그려져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풀리긴 풀려. 근데 출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지 아니면 이렇게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지.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가지죠. 뭐랑? 계층론과 또 하나 그렇지, 계급론이 됩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두 가지, 계층론, 계급론이고요. 이거 그림이 잘렸거든. 근데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법적 구조. 여기 세 개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거. 그렇지, 요거 다원론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라데이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거, 그지? 얘는 무엇이고? 계급론. 얘는 뭐고? 오케이. 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고? 계층론이고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건 계급론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어디? 엑셀표 찾아가서 보는 거야. 그때. 전 단원의 내용이 이 단원 키워드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다시 내가 공부했던 엑셀표, 내가 공부했던 그 평가원의 워딩으로 복습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건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습니다. 거시, 미시. 그 다음에 거시의 관점에 해당하는 거는 기능, 갈등. 미시는 그렇지,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탈이론 5가지. 무규범의 아노미. 아노미 2개.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또 하나. 갈등이론. 또 하나. 차별적 교제이론. 또 하나. 낙인이론까지. 오케이. 안 쓸게요. 이렇게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이론. 그 다음 무규범의 아노미를 디르켐의 아노미라고 합니다. 머툰의 아노미, 이거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그 다음에 갈등이론. 갈등이론 자체는 메인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갈등이론 나왔을 때 이건 아노미 아니지, 이건 낙인이론 아니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이론은 상호작용 2가지가 있습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상호작용. 근데 이게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학습. 이 학습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낙인 이론은 부정적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 근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엑셀표 돌아가서 보는 거야. 그리고 요 파트, 이거 평가는 어디가 어떻지? 라고 하면 개념편 돌아가서 다시 보는 건 거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건 그렇지. 나머지는 다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있다고 보죠. 오케이. 자, 개인과 사의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 명목론, 실제론 됩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2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명목론, 실제론. 애기야, 사회의 특성은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요. 명목론.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며 구성원들에게 외재성,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외재성을 지닌다라고 보는 관점은 실제론 됩니다. 명목론과 실제론. 오케이. 이제 영단원이 끝났습니다. 애기들, 선생님이 오늘 또 작년 3월 학력평가 문제도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보자. 형광펜. 어디 봅니다. 2번부터 볼까요? 애기야, 개인과 사회의 관계. 형광펜으로 밑줄. 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2가지? 그렇지. 실제로 명목론 떠올라야 되고요. 애기야, 4번 형광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는 순간 애기 거시, 미시, 기능, 갈등, 상상론 떠올라야 돼. 아주 친절하게 여기 갈등론, 기능론, 상상론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기야, 이거 이렇게 주어주지 않아도 애기들이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기능, 갈등, 상상론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아닌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초, 10초의 차이가 결국은 그게 막 모으면 한 3분, 5분이 되고 그러면 표 분석을 풀 수 있거든. 자, 다음 페이지. 9번 문제. 일탈이론 하는 순간 내게 몇 가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자, 일탈이론 5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갑은 뭐에 해당되지? 을은 뭐에 해당되지? 병은 뭐에 해당되지? 라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애기야, 11번. 교사가 하는 말에도 밑줄. 사회 계층화 이론 밑줄. 계층화 이론이라고 해서 계층론 계급 이론이라고 아예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계층화 이론과 관련돼 있어라고 해도 애기 계층론 계급 이론 떠올려야 되고, 지금 괄호 안에 나와 있죠.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이렇게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단원에 해당하는 거 4문제입니다. 이런 거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단원으로 넘어갑니다. 1단원 단원 키워드도 애기들 3분은 줘야 되지 않을까? 1단원 같은 경우는 3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볼까요? 자, 1단원입니다. 자, 0단원은 선생님이 만든 단원이야, 실제로. 내용은 당연히 다 사회문화에 있지만 0단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거시미시 기능 갈등으로 꿰뚫으면 훨씬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0단원을 만든 거라면 얜 3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오케이. 3은 현상이지. 1단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관점의 포인트고 1단원은 사회문화 현상 탐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냐면 야, 사회문화 현상이 뭐야? 야, 나 사회문화 현상 연구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연구해야 돼? 그러니 이 1단원에서 다루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란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구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사회문화 현상 특징 알아서 연구해보자. 그러니 큰 그런 뭐랄까 이 단원의 목적을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 사회문화 현상 특징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회문화 현상 연구하는 경향성,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얘 연구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는 양적 연구의 타당성. 실제로 질적 연구의 타당성도 내려면 낼 수 있다? 근데 시험에 안 내. 양적 연구 타당성이 훨씬 더 중요해서 99.9% 양적 연구로 다뤄집니다. 가설의 요건과 가설 검증,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까지 하면 1단원, 즉 사회문화 현상 뭐야? 나 이거 연구하고 싶은데 이 단원이 마무리되는 거야. 어디 볼까요? 자, 사회문화 5+1로 이루어져 있고 1단원의 주제가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 탐구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사회문화 현상 특징을 알기 위해서 사문현상, 즉 사회문화 현상 특징과 함께 무엇을 비교한다? 그렇지. 근데 선생님 저 자연현상의 특징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엑셀표 돌아가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 기억이 안 나니까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뭘 기억하는지, 내가 뭘 기억하는지도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 단원 키워드로 큰 구조 잡고 단원 키워드에서 분명히 여기에서 칸을 못 채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때 이제 빨강색으로 칠하면서 아 내가 이거 기억을 못했네. 그거 떠올리고 엑셀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이 빠졌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야. 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비교하는 현상은 사문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하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경향성은 간학문적 입장, 그 다음에 세분화 전문화 입장이 있는데 이게 메인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애기들,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 하는 순간 몇 가지? 2가지. 뭐랑 뭐? 양적 연구. 또 하나는? 너무 잘했어. 이 둘 중에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연구 방법은? 그렇지, 양적 연구가 됩니다. 그 다음, 애기야, 111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미 및 행위 동기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건? 그렇지, 질적 연구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양적 연구 같은 경우라면 양적 연구 고3 수험생 인강 시청 여부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이렇게 수치화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라면 얘는 고3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 상태 이렇듯 주관적인 의미 및 행위 동기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게 질적 연구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하는 순간 몇 가지? 5가지. 뭐뭐뭐? 면접, 질문지, 실험, 참여 관찰, 문헌 연구. 너무 잘했어. 근데 선생님이 약간 욕심을 한번 부려볼게. 거기에 여기 메모 있잖아 밑에. 거기에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냐면 바로 요 욕심입니다. 연구 방법 2가지 있죠? 양적 연구, 요거 하나만 적어보자. 질적 연구. 이게 연구 방법입니다. 사문현상의 법칙 발견, 규칙 발견, 사문현상의 의미 파악. 자, 이제 여기에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5가지인데 둘둘 하나로 묶어 놓으면 정리하기가 훨씬 좋아. 자, 양적 연구. 수치화 시켜서 그 다음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 양적 연구. 실험이 가장 통제된 거야. 질문지법.
그래서 있잖아 5가지요. 그래서 땅땅땅땅땅 순서는 상관이 없어 솔직히. 근데 양적 연구 떠올려서 실험법, 질문지법 이렇게 해놓고 애기야 여기에 질적 연구 해놓고 면접 참여 관찰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 선생님 일부러 색깔 나눠서 정리한 겁니다. 아유 보라색 쓰고 싶은데 보라색이 없어. 왜요? 둘 다 해서 많이 쓰이는 거.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 둘 다 해서 쓰일 수 있어요. 문헌연구법. 물론 이건 있습니다. 애기야 100% 양적 연구에만 쓰일 수는 없어. 물론 실험을 질적 연구에 쓸 수는 없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100% 면접을 봤다고 얘가 면접으로 자료 수집을 했다고 질적 연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거야. 면접을 했는데도 양적 연구의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묶여요. 대부분 이렇게 묶여요. 근데 문헌 연구는 둘 다 돼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통제가 강한 수준도 바로 이해가 되고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것도 구분할 수 있고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것도 구분할 수 있고 둘 다에서 쓰이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자료 수집 방법 5가지요. 실험, 질문지, 면접, 참여 관찰, 문헌 연구법 됩니다. 오케이. 자, 연구 과정의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죠. 연구 과정, 즉 양적 연구 과정입니다. 양적 연구 과정에 목표부터 먼저 잠깐. 여기 애기야. 양적 연구의 목적은 한 번만 써보자. 사무현상의 규칙 발견이야. 규칙이 뭔데? 원인과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규칙 발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무현상의 규칙 발견,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어들과 어떠한 개념들이 적용되는지. 먼저 애기야, 양적 연구 진행할 때 연구 주제 전체 대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집단. 하지만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청소년에 대해서 인강시청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그럼 대한민국 청소년 전부 다 해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지. 그러니 양적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 즉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무슨 집단이라고 한다? 그렇지,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설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얘 독립변인입니다. 독립변인 상관없고요. 독립변수 상관없습니다. 가설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 그렇지, 종속변인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인의 네모 치세요. 종속변인의 세모 치세요. 기억나? 그리고 모 집단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표본 집단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애기야,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것 무엇이라고 한다? 너무 잘했습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이거 무슨 표시? 그렇지, 별표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아예 문제 자체에서 독립변수 찾아주고 종속변수 찾아주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찾아주고 그리고 어떤 자료 수집 방법 썼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가설이 무엇이 되어야지? 검증되어야지. 그 가설이 수용될 것인지 아니면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요 내용, 가설이 기각되었다라는 것도 가설은 검증되었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거 선생님이 체중계 얘기했죠. 선생님이 50kg이래 라고 예측을 했어. 거짓말이야. 내가 봐도 그냥 거짓말 같아. 뭐 솔직히 이거 올라가보 이런 것들은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알아? 뭐랄까 검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가설이 아니거든. 50일 수가 없잖아. 이 몸무게가. 어쨌든 애기야, 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50이 아니야. 60이래. 가설이 틀린 거지. 근데 이건 검증된 거야. 올라간 게 검증.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설 검증돼야지 수용과 기각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요거는 외우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놓은 건데 이건 선생님이 이 다음 심화 버전 할 때 이 문제만 되게 많이 풀 거야. 선생님이 개념 완성할 때도 이야기했었어. 이 문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한 13번 만에, 그치? 그러니까 13번이니까 한 4, 5년 만이지. 4, 5년 만에 탁 한 번 튀어나와가지고 오답률이 쭉 올라갔었다. 애기들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심화 완성할 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 주제야. 가설을 주어줍니다. 1모둠의 가설이 뭐예요?
이 모둠의 가설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리고 자료가 주어집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모둠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었었어.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랑 심화 완성할 때 더 많이 풀면서 아 완전히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훈련할 수 있을 거야.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하는 순간 네 가지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객관적 태도, 성찰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말이지. 근데 선생님 저요. 개방적 태도랑 상대주의적 태도랑 딱히 구분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엑셀표 돌아가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객관적 태도는 진짜 수치, 팩트 자체. 성찰적 태도는 혹시 내가 잘못한 연구 과정이 있나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이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거. 개방적 태도는 내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거. 상대주의적 태도는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선생님 저 이거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엑셀표 찾아가서 기억하는 거야. 오케이. 자, 애기들 다시 3월 학력평가 문제 한 장 봅니다. 애기들 3월 학력평가 문제 보면 1번 문제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같은 현상 밑줄. 이거 자연현상, 사문현상 묻는 문제야. 1단원 문제죠. 애기야 3번 문제 연구에 나타난 문제점. 성찰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랬지.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을 파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 연구 과정, 즉 연구 윤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요즘에 시험 문제는 실제로는 대부분 연구 윤리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뒤로 넘어가면 8번에 체크. 이것도 이 연구 제대로 된 건가? 가설 기각됐나? 수용됐나? 검증됐나? 이런 거. 양적 연구의 타당성을 묻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게 14번 문제. 자료 수집 방법 밑줄. 자료 수집 방법 하는 순간 애기 머릿속엔 5가지가 떠올라야지.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이런 거지 이렇게 푸는 거랑 아예 자료 수집 방법 밑줄 딱 긋자마자 5개 떠올라서 적용하려고 푸는 거랑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애기들 보면 알겠지만 애기가 지금까지 1단원 문제만 4문제, 0단원에서 4문제 총 20문제 중에 8문제가 끝났는데 표 분석이 한 3문제 정도 되다 보니까 표 분석을 제외해서 지금 절반보다 더 많이 한 거야. 생각해보면. 그지? 이렇듯 0단원과 1단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2단원, 3단원 그리고 4단원에서는 실제로 별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별로. 왜냐면 내가 0단원에서 이미 계층화 현상을 다뤘기 때문에 4단원에서는 문제가 2문제 정도거든. 표 분석은 좀 다릅니다. 난 여기서 지금은 표 분석을 안 할 거니까 킬러마스터라고 심화해서 표 분석을 한 다음에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개념으로는 제일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한다면 1단원, 0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2단원입니다. 애기야, 2단원은요. 89페이지인데 의미가 없죠. 애기들 프린트니까. 자, 2단원의 내용은요 라고 했었을 때 개인과 사회 구조인데 애기들 어디 한번 빈칸 채워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빈칸이 뭐랄까 이게 주제는 많이 없는데 빈칸이 많아. 선생님 빈칸 한 2분 줄게요. 시작. 애기들 시간 부족하면 더 줄게요. 그래도
같이 볼까요? 자, 2단원 개인과 사회 구조입니다. 애기들 2단원 우리는 사회 문화라는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이 내용 애기 얘는 사회학이고 얘는 문화인류학이야. 1단원에서 사회문화 현상이 뭐야? 이렇게 다뤘다면 2단원에서는 야 사회가 뭐야? 이게 포인트야. 개인과 사회 구조. 사회가 뭐지? 사회란 이 느낌이야. 그래서 개인이랑 사회 간에 어떤 관계를 갖는데? 라고 물어보는 게 2단원의 내용입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2단원에서 개인과 사회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명목론 실제론도 2단원의 내용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 일탈행위도 2단원의 내용이지만 선생님은 2단원의 내용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그 두 개를 앞에서 0단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선 그걸 다루진 않을 거야. 자, 이제 2단원. 사회화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회화.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 등이 변화하였어. 이것 때문에 새로운 지식의 기능, 가치, 규범을 학습하는 건 무엇이다? 재사회화. 사회화 중에서도 재사회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재사회화. 그렇다면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앞으로 소속될 그 사회에서 필요한 규범을 내면하는 건 무엇? 그렇지, 얘기사회화입니다. 미안해, 이거 연구윤리 아닌데 이거 PPT가 잘못된 거야. 그지? 미안해, 이건. 선생님이 PPT를 만들 때 복붙을 해서 만들거든. 그런데 그렇게 골라내려고 해도 이렇게 잘못될 때가 있어. 사회화 기관 구분해 봅니다.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이렇게 내면화할 때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는 이러한 기관들이라고 보면 돼.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 두 가지가 있어야지. 기준 몇 가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무엇에 따라? 그렇지, 설립 목적에 따라. 두 번째는 무엇? 사회화 내용에 따라.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1차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설립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도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얘 의도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왜냐면 이거 왜 만들어졌는데? 라는 이 목적이 이거 의도가 뭐야? 이거 설립된 의도가 뭐야?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워낙에 사회학의 그 특성상 그 관련된 용어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설립 목적에 따라라고 애기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우선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이요라고 하면 사회화 기능과 그 다음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요. 기능에 따라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 목적에 따라 사회화 기관을 나눴을 때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구분됩니다. 자, 이제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입니다. 사회학적 용어, 개념. 여기서의 대표적인 거. 물론 여기다 문제 다 넣을 수 있어. 문제 하나에다가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딴 내용들도 넣을 수 있어. 뭐 공동사, 이익사에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항상 다뤄지는 용어들은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행동이랑 역할 수행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책은 간혹가다 수행으로, 어떤 책은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돼. 역할, 갈등, 이런 내용들 무엇인지 얘기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메인인데 이거 메인. 사회 집단 구분할 수 있어야죠. 사회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몇 가지? 3가지. 우선 이거 잠깐 정리해보자. 사회 집단이라는 건 2인 이상이 지속적인, 아니지, 순서대로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 집단, 가족,
또래 집단, 학교, 회사, 시민단체, 동창회, 동호회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나누는 기준 3가지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왜냐, 선생님이 자꾸 기준을 강조하는 게 있어. 1차적 사회기관이라고 들었다면 내용 때문에 나눠진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에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구분된대 라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 결합의지라는 게 애기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물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애기들이 소속감을 먼저 쓰고 싶으면 소속감을 먼저 써도 상관없어. 소속감에 따라 내 집단, 외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내가 애기들 소속 집단부터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결합의지, 소속감, 마지막 접촉 방식.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구분되는데 이게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 엑셀표 찾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별할 때 큰 흐름으로는 단원 키워드 이 테스트가 진짜 도움이 될 거고 디테일한 부분이 무엇이 빠졌는지를 체크할 때는 엑셀표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여기도 또 연구윤리라고 붙었습니다. 진짜 미안. 사회 조직이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구분됩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도 따로 무엇인지 개념 알아둬야 됩니다. 사회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중얼중얼하면서, 왜냐면 애기들 못 쓴 거 내가 봤거든. 왜냐면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적어봤으니까 기억이 났을 거고 그 기억난 거 선생님이랑 중얼중얼하면서 떠올려 봅니다. 애기야, 사회 집단을 나누는 기준 몇 가지? 3가지. 뭐뭐뭐? 결합의지, 소속감, 접촉 방식. 오케이. 자, 소속감에 따라 2가지를 구분한다면 뭐랑? 내 집단, 외 집단. 그 다음 접촉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면 무엇? 1차 집단, 2차 집단. 결합의지에 따라 구분된다면 공동사회, 이익사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사회 밑줄 긋고 비의도사회라고 이야기하면 쉽다 그랬어. 그리고 이익사회 밑줄 긋고 의도사회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 비의도사회, 의도사회는 사회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애기들 이해시키려고 내가 만든 용어야. 그러니까 나중엔 버려야 돼. 수능장에 갔을 때 물론 상관없습니다. 수능장에도 의도, 비의도 써도 문제는 다 풀려. 뭐 여기서 주관식을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나중에 됐을 땐 의도, 비의도 상관없이 공동사회, 이익사회 딱 듣자마자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사회집단적 목표, 괜히 지웠어.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된 거 무슨 조직? 공식 조직. 공식 조직 내 친목도 뭐 자발결사체는 뭐라고 부른다? 비공식 조직. 오케이. 2번 또 나왔지? 미안해. 여기도 잘못 나왔어. 복붙이야. 애기야, 요거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마지막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이런 조직을 뭐라고 부른다? 자발적 결사체. 오케이. 요거 잘못 나왔습니다. 미안. 자, 이제 사회 조직의 운영 방식입니다. 사회 조직의 운영 방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랑 뭐? 관료제, 탈관료제. 오케이. 이렇게 다 정리해서 2단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애기들 3월 학력평가 다시 찾아가 봅니다. 5번 문제 봐봐. 사회 집단 규칙에 쓰여 있죠. 사회 집단 밑줄. 그 다음 이제 2단원의 내용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애기야 7번 문제. 밑줄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딱 보자마자 뭐 귀속지위, 제사회와 사회와 기관, 역할, 갈등 이런 거 나오잖아.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이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보통은 안 나와. 나오는 경우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100% 나오고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도 100%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3단원 단원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2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볼까요? 자, 3단원입니다. 이제 흐름을 봐봐.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흥이 0단원으로 따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없는 단원. 1단원부터가 진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과정이 요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된 거야. 사회문화 현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니 2단원에서 사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야. 3단원에서 문화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제일 처음 시작은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문화의 의미부터 가르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 사회 문화여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삶의 총체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자, 이런 문화. 자, 그 주제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5+1, 그 다음에 문화요. 안 할게요. 문화의 의미는요? 라고 하는 순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뭐랑? 넓은 의미의 문화와 좁은 의미의 문화. 애기야, 문화 요소 하는 순간 있잖아. 애기야,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입니다. 간혹가다 여기다가 주류, 비주류 넣어놓기도 하더라고. 아니야, 애기야. 이거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문화의 요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물질 안에 관념 문화, 제도 문화도 구분됩니다. 규범이나 법 같은 경우는 제도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예술이나 철학 같은 경우는 관념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평가원은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 자체는 구분하진 않아. 근데 내신에서는 간혹가다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물질, 비물질이여 문화의 요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의 관점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애기 대답 못했었죠. 왜냐? 이게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문화의 관점? 그래,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얘기야. 문화의 관점은 비교론 상대론 총체론이야. 근데 문화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 다음 상대주의거든? 근데 애기들 머릿속엔 비교론, 상대론, 총체론은 사라진 채 무슨 문제를 풀든지 거기다가 막 자문화 중심주의 넣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져. 그런 욕망을 가지면 안 돼. 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문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 연구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 하지만 같은 표현이야. 근데 평가원은 단 한 번도 문화 연구 관점이라고 문제를 낸 적은 없어. 가끔 EBS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문화 연구 관점이라고도 하는군요. 비교론, 상대론, 총체론입니다. 문화의 태도하는 순간 크게 절대주의 태도와 상대주의 태도로 구분되고요. 문화의 태도는 실제로 얘겠죠.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안에 두 개. 뭐? 자문화 중심주의와 또 하나 더 뭐? 그렇지, 문화 사대주의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까지 이렇게 구분됩니다. 문화의 속성 5가지 하는 순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애기들 다 문화의 속성 5가지 기억 못했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애기들 딱 보면 애기야 문화의 속성 5가지 얘기해봐 이러고 막 딱 찍어서 그냥 물어볼 거야. 다음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기억 못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해.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 당연히 기억이 나고 시험에 문제에 딱 들어가서도 얘 이거잖아 라고 딱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화 유형입니다. 문화 유형 3가지로 구분되는데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문화는 무슨 문화라고 부르고 주류 문화라고 부르고 일부 구성원이 향유한다면 하위 문화. 그 중에서 주류 문화를 깨부수려고 하는 것. 그렇지.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대중매체 유형이 중요합니다. 대중매체 유형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종이신문, 음성, 즉 라디오, 그 다음 TV, 그렇지. SNS까지, 뉴미디어까지. 자, 이렇게 해서 대중매체 유형 4가지. 선생님 근데 저 이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뭐였죠? 엑셀표 찾아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화의 변동이 메인입니다. 문화의 변동 요인 크게 2가지로 구분하죠.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자, 내재적인 요인, 외재적인 요인 구분하고 그 내재적인 요인 또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뭐랑? 발명과 발견. 오케이. 이게 외재적인 요인은 3가지죠. 전파 3개. 뭐뭐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게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억지로 막 강요해가지고 얘네들이 변화하였어. 이거 무슨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창씨 개명시킨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면 얘는 뭐고? 그렇지, 자발적 문화 접변. 문화 접변의 결과 3가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 문화가 얘를 없애고 얘가 혼자 남았어. 뭐고? 동화, 그지? 얘가 새로 들어왔는데 원래 거랑 같이 있어. 뭐고?
공존.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게 원래 있던 거랑 합쳐졌어. 그래서 새로운 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졌어. 뭐야? 그렇지. 그래서 얘 동화, 공존, 융합. 문화 변동의 문제점 세 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화지체 현상, 기술지체 현상, 급격한 사회변동 때문에 규범이 제대로 없는 그렇지. 아노미까지.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끝냈습니다. 애기야? 3월 학력평가도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 3단원이 문제가 많아 생각보다. 왜냐면 주제도 많잖아. 그래서 3단원 문제 꽤 있습니다. 먼저 10번 문제. 문화변동의 형광펜. 오, 이거 우리가 아까 지금 방금 했던 거. 뭐 강제적 문화도병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인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애기야? 12번. 반문화, 주류문화, 하회문화, 형광펜. 그리고 13번은 애기야 문화통합 문제야. 문화통합 문제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원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경우 그지? 다 한꺼번에 한 문제에 넣은 거 이게 문화통합 문제입니다. 애기야 그 다음 페이지. 16번 문화의 태도 밑줄. 그리고 상대주의,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밑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화 파트 다 했습니다. 이제 4단원 어디 볼까요? 이제 4단원은 여기서 먼저 시작할게. 애기야 4단원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4단원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회 문화가 다 끝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회문화 현상이 뭐야? 이걸 정리한 거야. 그럼 얘 사회 불평등.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키워드도. 애기들?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이거 1분 줄게요. 시작. 일 분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지? 자, 이제 바로 시작해봅니다. 자, 사회 불평등. 원래대로는 먼저 첫 번째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근데 선생님이 이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다 영단어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계층 이동이 있습니다. 표분석이어서 여기서 안 하는 거야. 세 번째가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죠.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애기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안 할게요. 5+1 사회 불평등 이런 건 안 할게요. 여러 가지 사회 불평등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항상 아이들이 선생님이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빈곤 이랬더니 이거는 성소수자요 이러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 두 개 갈라주셔야 됩니다. 물론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붙이면 안 돼. 각각의 주제에 문제가 출제될 땐 사회적 소수자 따로, 성불평등 따로, 빈곤 따로 출제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고 특히 애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빈곤에 대해서 구분해 봅니다. 빈곤은 느낌적인 느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거. 무슨 빈곤? 그렇지. 주관적 빈곤 구분됩니다. 내 소득이 반영이 되죠. 무슨 빈곤? 객관적 빈곤 안에 또다시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으니 얘가 무엇이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원래는 이 빈곤을 주제에 대해서 그냥 개념만 묻는 문제가 있고 이거랑 관련돼서 표분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표분석이 붙은 이런 문제 스타일은 선생님이 다음 심화 버전에서 가르칠 거야. 애기들 사회보장제도 하는 순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랑?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 금전적 복지제도 두 가지라고 한다면 뭐고? 그렇지.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비금전적 복지제도는 그렇지. 사회 서비스 됩니다. 자, 끝.
내가 이거를 원래 더 디테일, 강제 가입은 뭐야? 뭐 이런 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빼버렸어. 왜? 만약에 조금이라도 헷갈려. 공공부조가 뭐였지? 사회보험이 뭐였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그건 그냥 엑셀표가 훨씬 나. 왜냐면 완벽히 지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엑셀표 가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구분하는 게 가장 엑셀표가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도 거기서 벗어난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제 19번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한 것이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하는 순간 그 특징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5단원. 오늘 배웠죠? 사회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합니다. 되게 특징적인 건 오늘 배운 건 애들이 다 쓴다. 그런데 2단원쯤에서 이제 빈칸이 좀 많았었어. 왜냐? 0단원은 또 복습의 형태잖아. 처음 시작할 땐 또 처음에 복습은 또 많이 하거든. 0단원 다 기억이 나는데 2단원부터 가물가물했던 거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단원 사회는 고정되지 않고 사회는 변동합니다. 오케이. 그와 관련된 엑셀표 아니지. 그와 관련된 단원 키워드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선생님 이거 1분 줄게요. 시작. 자, 어디 한번 같이 확인해 봅니다. 5단원 사회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합니다. 사회 변동 이론 우리 지난 시간에 있어서 지난주에 사회 변동부터 시작. 자,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얘기야. 이게 메인이야. 방향에 따른 구분이. 방향에 따른 구분이 99.9% 출제됩니다. 근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알면 좋아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능론 갈등론이거든. 이게 시험에 보기에 나와가지고 딱 애기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이걸 어떻게든 막 갈등론을 막 순환론에 넣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기능론을 막 진화론에 넣고 싶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아니야. 분류 자체가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거 내용, 방향에 따라 구분되는 거,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분되는 거 구분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 방향에 따라 구분됩니다. 애기야, 사회는 계속 발전하자. 뭐? 진화론. 그 다음 사회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뭐야? 순환론. 오케이. 이게 잘못 붙어서 선생님이 위에서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애기들 이제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의 특징 선생님이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었어. 사회운동의 특징이나 아니면 사회운동의 유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본다고 말이지. 그러니 다수가 자발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거,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의 특징입니다. 사회운동의 유형 4가지를 구분하는 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4가지 뭐뭐뭐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복고반동 지금을 지키고 싶어요. 보수 사회는 유지해. 체제 자체는 거기서 잘못된 거를 바꾸고 싶어요. 개혁 사회 체제 자체를 깨부수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복고반동 보수 개혁 혁명. 오케이. 자, 여러 가지 사회 구분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뭐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리고 그 순서는 아까 1번부터 24번까지만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세계화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단원 마무리 졌습니다. 자, 다시 애기들이 공부를 할 때 복습의 개념이니까 난 0단원을 공부하겠어. 오늘은 1단원을 공부하겠어. 선생님이랑 이렇게 개념을 다 정리하고 나잖아. 그러면 애기 생각보다 0단원부터 지금 5단원까지 공부한 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 이게 전부 다인데
물론 표분석은 안 했지만. 근데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3월 학력평가에서도 요 내용, 애기야 17번. 17번 사회 변동에 대한 이론이요, 밑줄. 사회 변동에 대한 이론 하는 순간 딱 보면 진화론, 순환 여기 딱 보이네, 그지? 애기야, 그 다음 18번.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 하나이다, 밑줄. 여러 가지 사회 구분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 분석은 오늘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애기들에게 지금 선생님이 2개를 줬어. 이건 뭐냐면 작년 2020학년도 학력평가의 모음이야. 자, 선생님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리 어디 한번 해볼게요. 애기들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우리는 2021학년도를 살고 있는데 2022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 생각해봐봐. 애기가 대학생이 된다. 언제? 내년에. 내년이 2022년도잖아. 대학생 될 거야. 꼭 돼야 돼. 만점 맞아서. 자, 대학생이 되는데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대학에서 내가 학문을 어떻게 수학 배운다는 거야. 배우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 2022학년도에 대학생이 되는 아이들에게 그 학문을 수료 받을 수 있는, 수료는 이제 종이지만 실제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물어보는 게 대수능입니다.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9월에 있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6월에 있습니다. 이게 2022학년도 대수능에 대한 모의평가입니다. 선생님 귀찮아서 대수능이라고 했지만 실제 시험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야. 그래서 있잖아. 이거 잘 봐봐.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우리 5단원 풀었었잖아. 잠깐 페이지 잠깐 펴보자. 페이지 잠깐 펴보면 애기야. 제일 마지막 우리가 풀었던 거. 5단원. 그래서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 정보사회 문제 풀었지. 정보사회 수능 문제 풀었죠. 156페이지. 이게 작년 수능이니까 2021학년도 수능인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 얘는 평가원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대부분의 책은 책의 내용이들이지 평가원의 워딩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의 엑셀표도 거의 대부분이 평가원 출처야. 학력평가 잘 안 쓰거든 선생님이. 자, 그러면 학력평가는 도대체 뭔데요? 다 모의고사 아닌가요? 약간 달라. 학력평가는 뭐냐면 이게 2021학년도 애기들은 지금 고3입니다. 고3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보려고 학력을 평가하는 거야. 3월. 그러니 이때는 2021학년도 전국 학력평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연합 학력평가. 4월에도 7월에도 10월에도. 그래서 여기선 완벽히 신유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보여준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는 좀 문제은행식이야. 그래서 워딩의 이 표현도 약간 좀 다르고 그래. 결도 좀 다르고. 그래서 선생님의 대부분의 문제들 일부 빼놓고는 한두 문제? 3-4문제 정도 빼놓고 전단원에서 한 3-4문제 빼놓고는 학력평가가 없어. 표 분석도 기본 개념을 쌓는 게 전부 다 평가원이고. 자, 애기들이 3월에 이제 시험을 보죠. 이건 서울시 교육청이 출제합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선생님은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경기교육청이 출제합니다. 이거는 인천교육청이 출제합니다. 이건 다시 서울시 교육청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쓰는 워딩들도 다르고 표현들도 좀 달라. 그래서 선생님은 학력평가는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서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모평, 진짜 수능은 모평을 중심으로 개념을 쌓고 추가적으로 그냥 얘를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얹어서 공부하는 게 좋아. 선생님이 지금 애기들에게 프린트를 줬습니다. 이 프린트는 작년에 이렇게 3, 4, 7, 10이 있을 거잖아.
그럼 총 80문제잖아. 그 80문제를 주제별로 묶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개념편 하나랑 선생님 지금 표분석편 하나를 줬어. 이 개념편 하나, 표분석편 하나인데 이거 만약에 풀이를 애기가 보고 싶어. 난 이거 풀이는 지금 여기서 안 해줄 거거든.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주는 거니까. 근데 이 풀이를 보고 싶으면 선생님 스카이에듀에 이거 무료 강의로 다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서 등록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단원 키워드를 했으니까. 근데 애기야, 복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단원 키워드부터 시작이라 그랬지? 단원 키워드 봐. 그리고 이제 몰변제가 다 기억이 나지? 굵직굵직하게. 근데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 디테일은 어떻게? 그렇지, 엑셀표로 보는 거야. 내가 0단원이라고 쳐봐. 그럼 0단원 단원 키워드, 0단원 엑셀표 해. 그리고 0단원 학력평가 풀면 돼. 선생님이 지금 준 거. 그래서 이거 학평 문제 풀기. 0단원 끝났어. 이제 1단원 보면 돼. 단원 키워드, 엑셀표, 학력평가. 그리고 틀린 건 셀프 엑셀표 적어. 시험 전날 보고 가면 됩니다. 반복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애기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꼭 개념 완성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내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더라도 애기가 혼자 이 시간 동안에 이 전 단원을 이만큼을 정리한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배워오는 게 좋아. 표분석은 무조건 들어야 돼. 내 수업을 듣든 다른 수업을 듣든 표분석 꼭 들어야 돼. 혼자서 표분석을 정리할 수가 없어. 근데 난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내 걸 들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표분석까지 듣고 난 다음엔 반복입니다. 그땐 나는 솔직히 이거 스카이듀와 이거 여기 S1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나는 솔직히 애기들이 만점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애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그 정리하는 바탕을 까는 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가 다 끝났어.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예의 반복은 있잖아. 굳이 학원을 다니거나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 혼자 문제를 잘 푼다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난 혼자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애기가 혼자서 단원 키워드 하면 돼. 애기가 혼자서 문제 풀면 돼. 애기가 혼자서 숙제하면 돼. 근데 혼자서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억지로라도 어쨌든 학원에 오려고 하니까 내가 다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해온 거 예습은 필요 없어. 나는 생각할 때 사탐은 예습이 필요 없어. 국어는 예습이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난 사탐은 예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사탐은 복습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애기들이 혼자 복습을 하지 않아. 그러면 오늘 와서 선생님이랑 0단원부터 5단원까지 다 정리하는 게 오히려 공부의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 혼자 하지 않으면 학원의 도움을 받고 강의의 도움을 받지만 애기가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학생들조차도 나는 개념을 쌓을 때에는 수업을 들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거든. 이젠 개념이 끝났습니다. 2주 있다가 표분석 시작할 거고 이렇게까지 해서 애기들 반복 학습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엑셀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단원 키워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짓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개념 완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